민주당이 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에 대해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본회의 불참 이유였던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최악의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가 오늘 오픈했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와 함께 새해 현안과 정치권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1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현장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개의가 지체가 되었죠. 그러다가 뉴스엔이 끝난 직후였던 7시 5분에 열었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 없었던 민생법안 198개를 처리했는데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2개, 또 유치원 3법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양윤선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윤선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양 기자, 오늘은 국회 분위기 평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되느냐를 놓고 참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죠.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 뒤로 보이는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이어지는 레드카펫 계단에서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대회를 열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잠잠합니다. 어제 본회의 저녁 7시쯤 열려서 2시간 40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당이 불참을 했지만 민주당이 4+1과 공조해 의결 정족수 148석을 확보한 뒤 본회의가 열린 겁니다.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이 포함된 여야 비쟁점 법안 200여 건이 처리가 됐고요. 쟁점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해놨지만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없었지만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양 기자, 그럼 남은 법안들이 있는데 다음 본회의는 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대로 임시회기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그때까지는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역시 검경수사권 조정안만큼은 견해차가 크지 않으니 주말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이후 한국당이 투쟁 모드로 돌아선 게 변수입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인데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국정조사 등을 수용해야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표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 이상은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받은다면 과반 출석이 가능한 만큼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양윤선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국회방송 이소희, 김세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추미애 장관의 첫 검찰 인사 단행이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들이 거의 전원이 교체됐다는 평가죠. 네. 폭풍이 상당히 지금 거센데 이소희 기자, 이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패싱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이 윤석열 패싱이라는 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제 추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항명이다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거죠. 이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네,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 입장 크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윤 총장 패싱 논란 또 추미애 장관의 해명 등이 이어지면서 여야는 오늘도 각자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은 이 절차를 철저하게 지킨 바 있고 오히려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건데요. 이해찬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입니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은 법무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민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혁 필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검찰 인사가 그 쇄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참 거센 것 같은데요. 자, 김세정 기자.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는 정부의 인사 폭거라면서 추미애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이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를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가 정권 보신용 칼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주요 인사가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이 법무부가 대거 자천시켰다면서 장관 고발에 이어 장관 경질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을 찾아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독재 정권 때보다 심각한 야만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 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렸다. 네, 또 한국당은 오늘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검찰 인사가 또 치열한 지금 쟁점이 돼 있군요. 네, 이소희 기자. 네. 어제 이제 국회 열려가지고 민생법안 처리가 됐는데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민생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는 입장부터 내놨습니다. 198개의 민생법안이 있었는데요. 민생법안 처리가 일단 설 명절 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법안 처리를 선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으면서 다행이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논평도 내놨습니다. 또 본회의를 보이콧한 한국당 비판의 목소리 이어갔는데요. 민생 열차에서 탈선한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민생을 버리고 한국당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서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지난 한 달 넘게 자유한국당은 아무 이유도 없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국민 앞에 염치 없는 일입니다. 자, 김세정 기자. 한국당이 어제 본회의 연기를 요청을 했었죠. 추장 간의 검찰 인사가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당은 이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네. 있습니다. 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먼저 확인할 게 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이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앞세워 안건 처리하는 모습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나 보던 모습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또 4월 총선의 핵심 의제는 이 독재 정권 심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한국당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혹시 한국당을 향한 민심의 역풍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을 건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기자들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심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네. 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들이 대부분 이 비쟁점 법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은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 좀 참여하지 않았던 불리함이 있긴 하군요.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세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회가 신당을 창당해 총선을 치르기로 이미 합의를 했고요. 한국당과 세보수당도 지금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견이 완전히 좁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을 포함한 보수진영 세력들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박형준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2월 초 새로운 통합 정치 세력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통추위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비록 쉽지 않아도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통합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위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고 초재선 의원 71명은 거취를 당 지도부에 일임해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을 한국당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면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중도적인 세력이 통합하는 혁신적 중도 통합이다. 혁통위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도 공식 통합 협상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전 의원 측근인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신중한 입장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현재의 진영 대결을 또 진영 대결로 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프레임인데 보수 통합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닥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재편의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보수 진영 통합 열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혁통위가 제시한 2월 초까지 보수 진영이 통합을 이루어 신당까지 창당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관한 현안 질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오늘 회의는 의사진행 발언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부패, 비리, 부정을 감추기 위한 인사라며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지난해 국회가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심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은 위험이 크다며 국익과 안전을 위해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신당이 모레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화합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유성엽,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현역 의원 7명이 참여하는 대한신당은 삼지대 통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한신당은 오늘 당의 상징색인 진녹색을 사용한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네, 어제 198개의 민생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도 시급한 법안들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뉴스엔에서는 통과된 법들을 좀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은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입니다. 포항 지진 피해자 인정 신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임채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7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건축물 일부가 붕괴되고 벽체에 균열이 생기면서 거리에 내몰린 일부 시민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임시주택과 체육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포항 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포항 지진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피해자의 건강을 위한 포항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이르면 8월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 피해 구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피해 인정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융권은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미래 금융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홍예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거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수단은 지폐와 동전 등 현물이었습니다. 이후 신용카드 하나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상품 구입부터 금융 업무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 핀테크 시대의 모습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시티를 예로 들며 진짜 미래 금융의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복지급여 지급, 세금 납부와 같은 지역 경제 내의 자금 흐름도 핀테크 기술이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한결 간소화되고 편리해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 그중 신용정보법을 언급하며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했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금융은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산업 발전에 있어서 어떤 그 혈액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의 지원 없이는 제조업과 일반 산업이 발전할 수 없듯이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완수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국민창원 하면은 지금 청와대 국민창원이 되게 떠오를 건데요.
국회에도 원래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오늘부터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청원을 하려면 그동안까지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국민동원 청원 사이트에서 직접 청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오늘 오전 9시에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법률 재개정과 공공제도,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국회법과 청원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는 게 다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부 관계자의 답변으로 종료되지만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 등 실제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하는 방법은 우선 청원자가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청원서는 30일간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100명의 찬성을 받은 청원서에 대해 국회는 일주일간 청원 요건을 검토해 일반에 공개합니다. 공개된 청원서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은 성립되고 청원서는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청원권이 더 확대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요구와 입법에 대한 수요를 직접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이 더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입법 수요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10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보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어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른바 혁통위 구성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오늘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당대 당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통추위 구성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새 보수당 측에서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보수재건 3원칙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천권까지 내려놓을 수 있다며 한국당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황 대표가 보수재건 3원칙 진정성 있게 확답을 한다면 우리는 공천권 같은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 있는 보수재건 3원칙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정당 간의 통합기구를 준비 중이라는 것은 보수 통합을 위한 양측의 사전 교감이 상당히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3원칙 수용 여부가 여전히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유승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보수재건의 3원칙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는 내용입니다. 보수 통합의 깃발은 올라갔지만 각자의 셈법은 여전히 복잡한데요. 새 보수당의 3원칙 수용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 바로 공약입니다. 어떤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한국당은 공약 배경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해간 검사 대학살극과 이어 벌어질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공수처는 정치적인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의 1호 공약은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씩,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청년 기초자산 제도인데요.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배경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사회에서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사회가 청년에게 상속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한국당과 정의당,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정당 모두 1호 공약에 자신만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들도 곧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네, 올해 설 명절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경자년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국가 유공자 또 사회적 배려계층 약 14,000여 명의 국민에게 보낼 선물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선택한 올해 설 선물은 전통 소주에 배와 생강이 들어간 전북 전주의 이강주와 강원도 양양의 한과, 그리고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으로 구성됐는데요. 선물과 함께 넣은 연하장에는 서로를 응원하고 가족을 응원하고 자신을 응원하며 2020년 새로운 100년의 희망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지난 설과 비교해보면 2019년엔 경남 함양 솔송주, 강원 강릉 고시볼 등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5종 세트로 구성이 됐고요. 칠무 처음 맞았던 2018년 설 명절에는 당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감자로 빚은 강원도 평창의 전통주 서주와 함께 지역별 한과를 선물했습니다. 과거 5종 세트였던 설 선물이 올해는 3종으로 조금 단출해진 모습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설 선물을 받는 국민들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계자와 독도 헬기 순직 소방대원의 가족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지쳤던 많은 국민에게 응원과 위로 또 새 희망을 보내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찬성 156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당의 도덕단체로 화이팅! 화이팅!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든 정의당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제니스의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원내사령탑이시죠.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째가 됐습니다. 뭐 새해 인사 많이 주고 또 받으셨을 텐데요. 가장 많이 주고받은 덕담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의당의 새해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은 복 많이 받아라. 네. 그리고 건강하시라. 그런데 저는 그게 의례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요. 거기에는 새로운 살림에 대한 어머니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배어 있다고 보고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잘 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덕담을 많이 주고받지요. 네, 또 정의당의 목표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일하는 정당,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정당, 그리고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정당 하면 이렇게 정의당을 꼽는데, 특히나 2020년 새 총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의당의 활동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키워드를 살피면서 대통령의 설 선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선물 받습니까? 받을 것 같은데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저 설 선물이 뭔가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마음을 담은 저는 선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99.9%는 못 받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글쎄요, 그것을 대신 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저런 선물이 결국 우리 삶을 보다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선물로 실질적인 선물을 와닿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국정 운영을 잘해서 그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근에 우리 이제 국회가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의 핵심에 서서 노력했던 정당이 정의당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금 모양이 좀 복잡하고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당내 그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편한 말로요. 양해에 안 찬다. 양해 안 찬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은 우리가 약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 안으로 200대 100 2대1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더 폭발적으로 그랬죠. 거기에 과연 결과론적으로 정치권에서 다 화답했는지 거기는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긴 하지요. 당시 선관위에서 이제 200대 100으로 아마 했던 것은 헌법이라는 게 고려했을 때 현재 정수가 300명이라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탄력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그동안 이런 그 선거법이라든 공수처 처리 과정에서 정의당과 나머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또 바른미래당의 일부 등과 상당히 협력 관계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같이 했던 다른 야당들은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인사 문제 하나를 떼어놓고 볼 문제는 아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1년에 이 시대의 최대의 개혁 과제인 정치개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의 문제가 여기 국회의 정치 현장에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쩌면 그런 것이 국민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서게 되는 인사였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법무부의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응은 없었잖아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에 대한 열망이 높은 과정에서 이번에 너무나 과도한 그리고 어쩌면 표적 수사까지 읽혀지는 이런 검찰의 모습에 인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검찰 개혁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좀 다양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윤수아 원내대표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결국 뭐 대통령의 인사입니다만은 인사가 검찰의 인적 구성에서 개혁 조치였고 개혁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뭐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인사라고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또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한 고도의 판단과 함께 검찰 개혁의 진전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첫발을 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중권 전 교수 얘기인데요. 네네. 지난번에 조국 장관 관련된 사태 때 한때 탈당 관련 냈다가 이제 뭐 처리한 양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 인사 자체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이제 확실하게 탈당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탈당계 제출 문제 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죠. 네. 또 해당 대학에 현직이 있었고,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탈당계를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다시 다른 각도로 정치적으로 정의당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야 좀 자중하시라 했는데요. 저는 요즘 진중권 교수에게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실은 진중권에게 진중함을 권한다. 왜 그러냐면 지식인들이요, 여러 가지의 좋은 이야기도 있는 거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오히려 먹이려고 하는, 들어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탈당계를 빨리 좀 처리를 해달라고 네. 그래서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윤 원내대표께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총리 인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직 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되지 못했는데 오는 13일쯤에 인준안 표결에 들어간다면 역시나 148석 싸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4+1 공조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1 공조 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넉넉하게 동의받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보셨겠지만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된 게 없고요. 오히려 시종일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 철학 그리고 그런 경륜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섰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상권 분립의 문제, 국회 권위의 실추 문제를 자꾸 들고 나왔는데 그것도 청문회 전부터 그것을 들고 나왔고 청문회 후까지도 오히려 자당의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사퇴라는 어떻게 보면 청문회 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단히 좀 비판적인 것이었고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뭐 커다란 한방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국정을 총괄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빨리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표께서 청문위원으로 사실 때 뭐 그런 취지의 발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요. 당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이 그동안에 국회 현안자 등 입법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과 공조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온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 견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부가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늘 그랬습니다. 민주당의 이중대 그리고 4+1 어떤 분들은 이분대란 표현도 쓰던데요. 예, 뭐 4+1로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 3중대, 4중대, 5중대까지 국회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촛불의 그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이 정부의 저는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당의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전에 전 국민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제대로 실현하라는 그것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저희들은 과감히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견제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같이 협력을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네, 현재 정의당 의석수가 6석이죠. 네. 이번 총선 목표 의석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원내 교섭단체 구성 가능할까요? 저는 목표에 앞서서 네.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이요? 네. 이번 4.15 총선 이후에 국회에는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사상 첫 원내 교섭단체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가 정말 이렇게 변하구나.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서구나. 그래서 우리 국민의 삶이 정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목표가 아니라 확실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저께서 정의당이 처음으로 서울 지역 출마자 9명이든가요?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6군데가 이제 민주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 2004년에 당시 민주노동당이 원내 때 10석으로 3회 원내 정당으로 진출한 이후에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방식 등 상당히 같이 함께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이번의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 심판도 언급했는데 정말 민주당하고 맞서서 승산을 좀 겨뤄볼 끝까지 갈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일각에 저도 그 말을 들었어요. 9명의 후보 더 나올 겁니다. 일단 선을 보였는데 그중에 6명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다. 그래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곤혹스러워하면서 뭔가 이건 좀 의도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던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에는 그 9개 지역에서 그동안에 쭉 선거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쭉 지역 활동을 진보 정당을 키워내기 위해서 해오신 분들이고요. 그동안에 여러 경로로 또 선거를 뛰었던 분들입니다. 물론 낙선의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가깝고 헌신적인 그런 후보들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그렇다던 치더라도 혹시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은 경쟁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후보 단일화 전략을 쓰는 그거 털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생각은 있죠. 지금 20대에서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비춰졌던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이런 야당, 정당의 부분은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스스로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렇게 만들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진보와 개혁 진영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있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야권연대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장점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네, 아까 청와대 설 선물에 이어서 또 탑3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어제 정의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 기초자산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에서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뭐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거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지금은 이제 자산제로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만 원래 심상정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는 청년 구후로 청년 상속세, 상속제로 이렇게 지금 자산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총 제대로 낸다면 59조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납부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출발점을 좀 같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3천만 원이라는 자기 그것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단히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고 또 그렇게 정의당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청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또 선거법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선거권을 18세로 낮춘 거죠, 지금요. 예. 대단히 의미 있는. 특히 지금 정의당에서 그 청소년 18세 입당식을 하면서 심상정 대표가 눈물 흘리는 모습도 봤었는데 예. 어떻게 그 변화에 대한 기대 상당히 크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울컥했죠. 왜냐하면 OECD 34개국 중에서 19세 이렇게 투표 연령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16세고요. 스코틀랜드도 16세까지 줍니다. 그런데 이거 18세 이하는 18세라는 나이를 더 낮춘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역량을 새롭게 높여가는 대전환의 계기로 상징적인 부분이다. 그것이 50만의 유권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아니다. 예를 들면요. 교육감은 직접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들에게 학습권을 우려하고 하는 분들이 부정적인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정반대로 교사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학생이라는 이 교육의 3주체 중에 가장 현장에서 자기의 교육의 정책을 체감하며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정책으로 내보낼 수 있는 단위가 바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어느 후보가 우리의 말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죠. 그런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부분들은 더욱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나가서 내린 김에 16세 이하까지 말씀하신 것 같던데 그건 혹시 또 뭐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지적받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도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야기했지만 저도 같이 나갔고 아마 나가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구가 가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정치적인 자기 책임을 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거기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역량을 우리들이 너무 나이라는 부분으로 과소평가해 왔다. 오히려 그들을 지금부터 정치적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더욱더 미래를 향해서 더 높은 질의 정치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심상정 대표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파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미 말씀을 또 이번에도 했습니다. 단언을. 네, 이합 전 총리 후보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할 것은 거기에 계신 우리 교포들,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우선이고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역을 오가는 원유 수입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잘 관리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 제3국에 있는 이란의 사령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해함으로써 촉발된 이 부분에 우리가 쉽게 거기에 뛰어들고 파병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일국주의로서 자기중심적인 이 부분에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가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EU 국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 거기 대단히 오히려 더 신중하고 우리 강경화 장관도 약간 신중한 입장을 표명을 했죠. 약간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한때 1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하락과 또 정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약을 위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의당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매일 쏟아지는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네. 거기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선거 시기에는요, 평소에 갖고 있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당 지지율보다 특히 진보정당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보통 1.5 내지 1.7배의 득표율을 갖습니다. 그것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만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정치에 있어서 너희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한편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가 지금 반환점을 돌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의 처음에는 같이 서로 나누는 공생의 정치, 또 이번 신년사에는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그런 가치로 왔다면 저는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런 촛불 민심에서 비롯된 그런 요구, 이것을 좀 과감한 개혁을 하는 일 주체가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여성의 문제, 이주자들의 문제, 소수자들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들을 사회 중심으로 6411번 버스에 이름을 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면서 그들을 우리 사회에 당당한 주체로 만들어가는데 제1당이 되겠다. 그리고 청년의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목포에서 지역구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이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인데 이번에 4.15 총선에서 한번 승산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2008년과 2012년에는 같이 겨뤘습니다. 물론 떨어졌습니다. 2등이었지만 그래도 선거에는 2등이 없으니까요. 이번엔 삼시세판 해야죠. 예. 지금 뛰고 이 방송 때문에 지역 활동하다가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끝나면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네, 내려가시는데 오히려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기도 하고요. 목포에 아신 분들 저 이렇게 고생하고 올라오셨으니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대담. 네, 지금까지 정의당 윤수아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일이 바로 주말인데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내륙은 새벽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